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지금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경제 안보 긴급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지금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해수면이 상승된다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거대한 세대 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가 매우 점진적이고 분산돼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정상이 기후변화 합의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73개 미국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목표 방안에는 탄소 배출가스 50% 경감, 물 사용량 80% 감축, 100% 재생에너지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바이란 파샤 전철역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원인이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탄불의 모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스탄불 현지 당국자는 바이란 파샤역 인근 육교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십샤인 이스탄불 주지사는 아직 이번 폭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앞서 지난 10월 10일 수도 앙카라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테러 공격 등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즉각적인 테러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접수됐다고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테러 위협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발생 가능한 공격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공격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에 따라 카불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동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아프간 내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행 금지 경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와 코소보 경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결된 혐의로 코소보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ISIL의 선전선동을 확산시키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코소보 주재 전 미국 대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테러를 용인하고 급진적인 증오감을 선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4명은 모두 시리아 내 ISIL 극단주의 반군들이 운영하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바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은 앞서 지난 2012년 자유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의사들의 여행 규제 조치를 철회했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또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고급 두뇌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쿠바 정부는 이를 관영 언론에 쿠바의 전문직 의사들이 최근 몇 년간 해외로 대거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해외여행 여부는 앞으로 보건부가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발칸 국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외교장관들은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몬테네그로의 회원 가입 신청을 받아들이고 내년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또 다른 발칸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도 지난 2009년 나토 동맹국에 합류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함경북도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We have seen press reports of a possibl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related test by the DPRK.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당국이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차관급 당국 회담 대표단 명단을 다음 주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낮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며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주 강원도 원산 부근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We have seen press reports of a possibl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related test by the DPRK.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봤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violations of its UNSC obligations or any actions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떤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시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돼 있다면서 이번 시험이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능력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지난 28일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시험이 궤적 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출 시험에 이어서 북한이 계속 SLBM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상대의 탐지와 추적을 피해 물속에서 은밀하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억지력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상 배치 무기는 탐지가 쉽고 선제 타격이나 요격이 어렵지 않지만 후방의 침투에 물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발사하는 SLBM은 방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비대칭 전력으로 만회하려는 북한 정권은 이런 이유에서 SLBM 개발을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SLBM 지원력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전 미 합참 부의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이 SLBM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SLBM이 자신들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들의 능력만큼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전문가들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VOA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 분야에서 일했던 조셉 버미데즈 씨는 북한의 SLBM 개발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n emerging threat. It's still going to take years for this to become an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연구와 시험, 개발, 평가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의탄 한 발을 쏘고 사출 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론 실전 배치까지 갈 길이 멀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북극성 1호는 옛 소련의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미데즈 씨 등 전문가들은 R-27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적어도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아직 그런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SLBM이 아직 당면한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an emerging threat. I mean, first of all, I have yet to 사출 시험을 놓고 실전 배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수십 번의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SLBM 실전 배치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데즈 씨 역시 북한이 모든 시험을 다 성공시키며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질적인 전력화까지는 적어도 2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한 군사소식통은 BOA에 북한이 몇 년 후 SLBM을 전력화해도 노후화된 잠수함을 대체하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에 잠수함이 어렵지 않게 탐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잠수함의 위험 여부는 무기체계 못지않게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능력이 중요한데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낡아서 음향 탐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은 동력 장치인 스크류의 소리 크기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은 스크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올해 국제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총 7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대부분 매우 오래되고 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 시험이 실패했더라도 지속적인 개발 과정 중이란 점에서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VOA에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수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미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y are working on developing this capability. Also when analysts say it's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THAAD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미, 한, 일 삼각 정보 공유를 훨씬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보사안이므로 논평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최로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시카네 기미로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하는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수석 대표들이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수석 대표와 양자 회담도 각각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같은 협의가 세 나라의 밀접한 공조와 더불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차관급 당국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다음 주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은 한국 측이 대결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다음 주 중에 북한 측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대표단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한국 측에선 황북이 통일부 차관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그리고 북한에선 맹경일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개국 부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의제와 관련해선 사전 조율을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단발성 접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후속 회담을 전제로 한 정례적인 대화의 틀로 이해해야 한다며, 따라서 첫 회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제의 내용과 순서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런 회담의 성격은 8.25 고위급 합의에서 이미 남북한이 공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당국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연 실무 접촉에서도 당국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만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을 열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고, 북한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이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대결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한국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 전술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국 집권 세력은 동족 간 불신과 대결만 증폭시키는 전쟁 소동을 걷어치우고 관계 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시에 서부지역 전방부대에 배치된 전투 장비들을 정비하는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열었고, 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경기도 연천 등지에서 야외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늘 해오던 압박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언이나 행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크고, 그리고 회담이 잘못됐을 경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대남 비난을 통해 회담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 명분으로 삼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권력 서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부부장은 올해 58세로 말단에서 시작해 부부장 자리에 오른 인물로 전해졌는데, 북한 내 권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구두공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용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원산 구두공장 현지 지도를 보도하면서 수행 인사 가운데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조용원 부부장을 언급하며 북한 내 권력 서열에서 급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8세로 알려진 조용원 부부장은 최근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와의 접촉 빈도가 많을수록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는데, 조용원 부부장은 올해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37회 수행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내 각 부서를 감시 검열하는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김 제1위원장의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현지 시찰을 수행하면서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은 김 제1위원장이 각 부서를 검열,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부 소속의 조용원 부부장이 자연스럽게 급부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당 중앙 안에 당 중앙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실제로 노동당을 움직이는 참모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새로 떠오른 부부장이니까 아주 정통 당 관료로서 일단 지도원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인데 나이가 58세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의 이 같은 급부상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기존 권력층에 대한 불신과 세대 교체에 대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 지도부의 새로운 인물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사람들을 활용해서 조직 장악을 하는 거지. 이영호 세력, 장성택 추종 세력 다 몰아내고 김정일 시대에 잘 나가던 노인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조직 통제, 감시하는 조직의 인물들을 중용하는 거예요. 안찬일 박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권력의 세대 교체는 내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앙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당 중앙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조용원 부부장에게 김 제1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탈북자들이 펴낸 영문 자서전에 대한 서평이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신문의 서평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읽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29일자 서평란에 탈북자들의 영문 자서전에 대한 서평을 실었습니다. 지난 1989년 중국天安門 사태에 관한 책 기억상실 공화국의 저자인 루이사림 미시건 대학 초빙 교수가 북한 탈출이란 제목으로 쓴 이 서평은 탈북자들이 올해 잇따라 영문으로 출간한 5권의 자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이사림 교수는 먼저 탈북자 김은선 씨가 쓴 자유를 향한 1000마일에 대해 김 씨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9년간의 시련이 담긴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운 좋게 다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후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의 구치소에 갇혔다가 마침내 한국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림 교수는 별다른 은유 없는 단순한 문체 때문에 김 씨의 이야기가 갖는 힘이 약화됐다며 이는 주민들의 상상력을 말살시키려는 북한 체제의 의도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싹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연미 씨의 자서전 살기 위하여는 아버지가 밀수 혐의로 수감된 뒤 특권층으로 살던 어린 소녀의 삶이 어떻게 급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임 교수는 소개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박 씨는 어머니가 성폭행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중국인 인신매매범의 정부가 됐다가 인신매매에 직접 가담해 자신의 어머니마저 팔아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임 교수는 특히 박 씨는 북한이 그의 증언을 반박하는 18분짜리 동영상을 발표할 만큼 유명 인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루이사림 교수는 이현서 씨의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매주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자아 비판 때문에 심지어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는 이 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가면은 이 씨가 탈북 과정에서 사용한 7개의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씨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해와 달 사이에 별들을 쓴 캐나다 정착 탈북자 루시아 장 씨에 대해서는 다른 탈북자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시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당한 결혼 생활과 중국에서 당한 인신매매, 2번의 체포와 강제 북송 등 중국과 몽골을 거쳐 캐나다에 정착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 부족한 음식을 동료 수감자들과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임 교수는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로 미국에 정착한 조셉 김 씨의 자서전 같은 하늘 아래에 대해 굶주림이 도덕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나타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가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는 이 점을 살려 폴란드의 입장을 평양에 직접 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난 폴란드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원국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 오면서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설적인 정치 대화야말로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게 폴란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원칙 아래 바르샤바와 평양에 있는 양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창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UN 무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져왔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조짐 등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강력 규탄한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줄곧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우려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변인실은 유럽연합을 떠받드는 한 기둥이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건설적으로 검토해보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최근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월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내 9개 도 82개군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65만 4천여 명에게 1,82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 취약계층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5%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취약계층 110만여 명에게 2,85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36%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서 9월에는 74만 2천여 명에게 2,105톤,
8월에는 3,785톤의 식량을 분배했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의 지난달 식량 지원 규모는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취약계층에게 10,000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세계 식량 계획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5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898만 달러입니다. 한편 세계 식량 계획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킨 대변인은 앞서 VOA에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이를 위해 2,33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건립한 박물관이 곧 개관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1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입장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북한이 건립한 박물관이 12월 4일 개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영자신문 프롬펜 포스트는 27일 앙코르와트 사원 관리 당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관리하는 압사라의 롱코살 대변인은 북한 측이 앞으로 10년간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물관이 캄보디아에 기증됩니다. 북한은 1,000만 달러를 투입해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3km 떨어진 곳에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50명이 넘는 예술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만 평방미터 부지 위에 건립된 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9세기에서 15세기 크메르 제국의 지도자와 사원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입니다. 특히 가로 120m, 높이 13m 크기의 대형 모자이크 벽화가 주요 볼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입체 영상 3D 영화 상영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박물관 입장료가 1인당 15달러이며 전액 북한이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1년 착공한 이 박물관은 당초 2013년 4월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지난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유이용권에 박물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유이용권에 박물관이 포함되면 관광객들의 관람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메르 문화 전성기인 12세기에 지어진 앙코르와트 사원은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건축 양식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매년 약 4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는 1964년 수교했으며 특히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은 김일성 주석과 긴밀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쿠데타로 실각한 뒤에는 북한에 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편입시켰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만나 ISR 격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기계 결함과 조종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위안화의 국제 기축통화 편입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30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IMF는 이날 집행이사를 열고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에 이어 세계 5번째로 국제 기축통화 편입에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세계 금융체제에 중국 경제를 통합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이뤄낸 통화와 금융체제 개혁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그동안 국제 기축통화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해 왔죠. 네,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는데요. 국제 교육 부분에서 중국의 비중은 이미 미국을 앞서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금융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걸맞는 위안화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기축통화로의 편입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중국은 몇 년 전에도 위안화의 편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IMF는 5년마다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기준을 정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0년에도 기반 통화 편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IMF는 중국 위안화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편입 불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 이후 중국은 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가의 위안화 국제 결제 경로를 늘리고 위안화 환율 고시 방식을 국제적인 요구에 맞춰 개선하는 등 위안화의 기반 통화 편입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위안화의 기반 통화 편입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IMF의 특별 인출권에 기반 통화로 편입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특별 인출권, 이건 영어로 SDR이라고 하는데요. 특별 인출권은 IMF 가맹국이 국제 수지가 악화됐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화가 바로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인데요. 그동안에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그리고 일본의 엔화로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중국 위안화가 여기에 편입된 겁니다. 따라서 준비 통화로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서 지위를 갖추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가맹국이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통화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안화는 10.92%로 결정됐는데요. 이는 달러와 41.73%, 유로와 30.93%보다는 좀 낮지만 엔화 8.33%,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 8.09%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위안화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통화의 비중은 줄어들겠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국 달러화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유로와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달러화의 비중이 줄지 않은 데 대해 IMF는 통화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존에는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비중을 더 중시했었다면 이제는 금융 투자에 사용되는 비중도 평가에 더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떤 정도로 미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할 텐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여러 전망 그리고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경제에서의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고요. 또 위안화의 변동성 완화로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중국의 투자나 관광객 유치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 자본 유입으로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에 더욱 발맞춰 나가면서 개혁 개방에도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서 터키 대통령을 만났군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현재 국제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두 정상과의 개별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만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즉 ISI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터키는 러시아가 전투기 격추 사건이요. 터키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또 국경지대 최신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자 긴장 완화를 위해 먼저 손을 뻗치는 모습인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를 원하며 늘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터키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파리에서의 회담 의향을 비추자 거절했고요. 또 터키가 ISIL 즉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자국 전투기를 격추한 것도 바로 이 석유 공급선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터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그런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푸틴 대통령도 물러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터키와 러시아 양국 모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투기가 격추되고 또 이에 따라 조종사가 사망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시리아 사태와 순위파 무장단체 즉 ISIL 등 테러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방문 중 행한 연설에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아사드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고 시리아의 화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아사드 정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리아의 미래를
아사드 정권이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 정부,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과도 정부를 이룰 경우에 아사드 대통령이 배제돼야 한다는 미국과 서방의 입장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순위파 무장단체 ISR 대응에 있어서 아사드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군이 아닌 시리아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터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국 전투기, 그러니까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터키는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사과할 쪽은 자국 영공을 반복해서 침범한 러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 총리는 터키군은 영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면서 러시아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터키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자,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 전투기가 과연 터키 영공을 침범했느냐 여부인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터키, 러시아 그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미국 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4일 터키 공군에 의해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루도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터키로부터 건네받은 증거와 미국 자체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대변인은 이어 영공 침범 전에 터키가 러시아 조종사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가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1일 그동안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기체 결항과 조종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비행 중 부품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조종사가 잘못 대응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었고 또 조종사의 대응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결함은 방향타 통제 장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는 일종의 그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비행 중에 그 용접 부위, 그 통제 장치에 그 용접한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균열, 즉 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컴퓨터에서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4차례 울렸는데요. 조종사는 경보음을 중단시키기 위해 컴퓨터 회로 차단기를 내려서 통제 보조 장치의 전원, 그러니까 즉 전기를 차단했다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자동 계기 비행 장치의 전원도 한꺼번에 꺼지면서 여객기가 통제 불능으로 실속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종을 못하고 바다에 추락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에 정비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의 방향타 통제 장치는 사고 이전 1년간 23차례나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난해 사고로 정말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죠. 그렇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이 비행기에 탔던 탑승자 162명이 전원 사망했고요. 또 이 중에 56명의 시신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 주석이 아프리카를 방문했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식에 참석했고요. 이어서 바로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간 건데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짐바브웨 수도 하레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부부와 외무장관 등이 직접 나와서 시진핑 주석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경제 협력을 위해서 간 것이겠죠? 네, 그런 관측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짐바브웨 1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약속하고
발전소와 도로, 교량 등 각종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짐바브웨에 이어 2일부터 5일까지 마지막 행선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낮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차츰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6도, 남포 최저 3도에서 최고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4도, 강계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해주 최저 7도, 최고 8도, 개성 최저 4도,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6도, 장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 해산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원산은 최저 0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하루 종일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5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지금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경제 안보 긴급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지금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해수면이 상승된다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가 매우 점진적이고 분산돼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상이 기후변화 합의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73개 미국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목표 방안에는 탄소 배출가스 50% 경감, 물 사용량 80% 감축, 100% 재생에너지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즉각적인 테러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접수됐다고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테러 위협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발생 가능한 공격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공격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에 따라 카불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동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아프간 내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행 금지 경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바이람 파샤 전철역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원인이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탄불의 모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스탄불 현지 당국자는 바이람 파샤역 인근 육교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앞서 지난 10월 10일 수도 앙카라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테러 공격 등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와 코소보 경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결된 혐의로 코소보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ISIL의 선전선동을 확산시키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코소보 주재 전 미국 대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테러를 용인하고 급진적인 증오감을 선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4명은 모두 시리아 내 ISIL 극단주의 반군들이 운영하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발칸 국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외교장관들은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몬테네그로의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들이고 내년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또 다른 발칸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도 지난 2009년 나토 동맹국에 합류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 2012년 자유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의사들의 여행 규제 조치를 철회했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또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고급 두뇌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쿠바 정부는 1일 관영 언론에 쿠바의 전문직 의사들이 최근 몇 년간 해외로 대거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해외여행 여부는 앞으로 보건부가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지역에서 1일로 닷새째 심각한 수준의 오염성 도시안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는 현재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이 뿌연 안개로 희미하게 가려져 있고 불과 2블록 앞에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운전자들의 가시거리도 매우 짧아져 베이징 외곽의 고속도로는 구간별로 폐쇄됐습니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오렌지 2급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